제가 지금까지 뭐 쭉 이렇게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가장 지금까지 다뤄온 이론가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 이론가들 중에서도 가장 아마 제 생각엔 그래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가장 머리에 쏙쏙 들어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랑시에르는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랑시에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굉장히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철학자로 볼 수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그런 정치에 대한 관념을 근대적인 관점에서 그 이유는 왜냐 그러면 사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서구 철학에 대한 관점은 충분히 이유가 있죠. 그러한 그 관점에서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칸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정식들을 근대적인 차원에서 재해석하고 있는 그런 철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정치 철학이라고 부르면 정치에 관련된 이제 철학인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루소나 로크, 그죠? 그 위로 올라가는 마키아벨리처럼 이제 특히 국가 권력을 관리하고 그것을 통해 재고와 인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그런 철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체계를 짜고 그런 어떤 인구와 이제 재고를 어떻게 관리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그 정책들을 만드는 그러한 방식들, 그런 것들 정치가 불러오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 관점을 주는 것을 정확한 테크닉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정치 철학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많은 특히 프랑스 철학자들 같은 경우는 정치 철학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고, 특히 이제 바디오 같은 경우는 정치 철학을 거부하죠. 근데 이제 그런 정치 철학의 효용성, 정치 철학의 문제를 다시 과감하게 제기했던 사람이 이제 클로드 르포르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실질적으로 냉전의 어떤 그런 결과물에 의해서 지금 같은 상황, 지금 우리 한국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같은 상황인데, 더 이상 이제 과거의 어떤 기준으로서 진보 보수가 이제 더 이상 명쾌하게 갈리지 않나요. 속으로 본다면 이제 막스주의자와 이제 그 자유주의자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거기에서 르포르가 자유라는 개념, 프리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이제 이런 반 새롭게 정치 철학을 정립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민주주의와 관련된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이 이제 확립이 되는 건데요. 랑시에르는 사실 그 르포르가 이야기하는 어떤 민주주의적 관점 이런 것들 일부분 이제 수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정치 철학적인 어떤 의제를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내용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또 정치 철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정치 철학이라고 말하려고 그러면 뭔가 이제 테크닉이라는 그와 관련된 어떤 뭔가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없죠. 정확하게 말하면 랑시에르가 정확하게 어떤 정치의 어떤 핵심으로 지금 지목하고 있는 것이 데모스라는 건데, 이 데모스라는 것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대중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대중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누군가 나서서 이렇게 조직화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건 자체처럼 이제 보통 이제 바디오라는 이런 사람이 말하는 사건처럼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런 상황들 자체는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이제 지도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정치 철학과는 또 다른 어떤 관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랑시에르는 물론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정치와 관련된 이제 4대 사천왕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랑시에르, 보통 이제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4명의 어떤 철학자들을 인용을 하자면, 첫 번째가 이제 뭐 바디오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발리바가 있습니다. 발리바. 그리고 이제 지제, 랑시에르라고 볼 수 있는 이 네 사람 전부 다 알투세의 영향을 다 받았죠. 알투세르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았고, 이른바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럽 막시즘 중에서도 이제 또 다른 어떤 경향, 프랑스 막시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막스주의 영향 하에서 성장해온,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크리티컬 시어리라고 부르는 독일 막스주의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스탈린주의에 의해서 공식적 막스주의가 이제 이렇게 국가화된 국가 자유주의적인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스탈린주의에 대한 비판들이 일어나면서 유럽 막시즘들이 자기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방향성을 잡는데 이제 루카치 같은 사람을 이용하게 되죠. 그 루카치가 강조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의식성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고, 레닌에 의해서 비판받았던 그런 지점들이 다시 복권되면서 루카치를 중심으로 서구 막스주의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 서구 막스주의의 한 갈래가 보통 알투세주의죠. 그게 이제 한국에 80년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때 열심히 알투세를 읽었던, 막스의 자본을 읽더라도 알투세를 통해서 자본을 읽는 이제 그런 것이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제 알투세더라고. 저는 그냥
거기서 선배들 가르쳐주고 이렇게 선배들이 이렇게 써준 대로 읽었는데 그게 나중에 보면 이제 다 알투시아적 관점에서 윤색이 된 그런 학생 사본 읽기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그런 걸 알게 됐을 때 사실 우리 80년대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광주 이후에는 알투시아의 자장 아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굉장히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많은 그 이른바 우리가 이제 뭐 강단 좌파라고 욕도 하고 그랬지만 그런 분들이 후일에 나중에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이라 보통 모릅니다. 둘레즈라든가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손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그런 그 계기가 그쪽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기서 이 네 사람이 갖는 어떤 저는 뭐 지금까지 다 들으셨으니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 지도를 그려보자 이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일단 발리바와 지젝은 알티스에게서 이데올로기론을 가져갔어요. 이데올로기론. 그래서 그 이데올로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또 아이디올로기와 이제 주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주로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제 지젝 민승희 선생님 말씀하실 때 수많은 농담이라든가 대중문화 또 설명되지 아니하는 철학은 없다는 식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거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원천적인 것으로 이데올로기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이데올로기라는 것도 사실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상호 관계 속에서 그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 이데올로기 주체의 관계의 문제가 해명되면 이제 어떤 그 새로운 계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들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 또는 그것이 이해가 높아지면 사실 말하면 사건의 어떤 그런 주체가 등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이 티크리 서브젝트 같은데 보면 이제 바디우를 비판하면서 지금은 아주 사이가 좋지만 그때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제 다뤄놨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바디우 자기의 차이점 설명하면서 그렇게 설명해놨으니까 그런 주체가 없다면 사실은 근데 그게 또 이제 바디우가 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뭐 그거는 자기들끼리 비판의 어떤 그런 스탠스니까 그런 주체가 있어야지 사실은 다른 꿈을 꿔야지만 다른 체제가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세상이 온다 이런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이 판타지를 가로지르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시장한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발레바에게도 역시 그런 이데올로기의 작동 원리라든가 이데올로기 법칙들, 이데올로기가 구성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제 바디오가 있는데 바디오는 제가 볼 때는 이데올로기라는 거 이런 어떤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념이라는 말을 하죠. 이념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한 중간쯤 있는 것 같은데 랑시에르는 이런 사람들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랑시에르는 분명히 이 알티스의 제자였지만 완전히 알티스와 다른 길을 가는 대표적인 사람이죠. 물론 이 바디오도 사실 알티스의 이데올로기 이론 같은 걸 받아들이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 지젝 같은 사람이 사실은 이제 이 바디오하고 사실은 정확한 이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친할 수가 별로 없어요. 근데 왜냐 그러면 이 바디오의 관점에서 본다 지젝 같은 것은 다 문화비평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문화비평의 관점이 뭐냐면 비평이라는 겁니다. 해석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이 발리바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어떤 비평으로서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런 해방적인 어떤 기억을 가져올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일견 들어보면 상당히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계의 어떤 법칙들을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것들 이게 상당히 알투시아적인 정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파악해야지만 올바른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생각들이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레바 같은 게 많이 수정이 됐지만 역시 그러한 어떤 그 이론과 실천의 어떤 관점이 이렇게 제가 볼 때 좌정이 되고 있다. 거기에는 분명히 이제 내재가 돼 있다 생각이 들고 그런 문제에서 랑시에르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다시 말하면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내는 그런 작용들에 대한 어떤 서술 또는 거기에 대한 어떤 비평들은 사실은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 그런 어떤 관점들이 사실은 이제 뭐 굉장히 이렇게 아직까지 한국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좀 좌파라 불리는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랑시에르는 이제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와 달리 랑시에르에게는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정치라는 개념인데요. 정치가 랑시에르는 정치라는 개념은 이데올로기적 개념이 아니죠. 그리고 이건 존재론적 개념에 가까워요. 랑시에르에게는. 그러니까 이 바디오는 이 네 가지의 어떤 그 절차, 진리적 절차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수학을 존재론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데 랑시에르에게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방식이 없습니다. 그런 방식의 어떤 존재론 자체가 없어요. 대신에 정치를 어떤 존재의 기반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랑시에르는
이제 그러한 행위들, 그러니까 바디오가 그런 식으로 네 가지 절차로 진리를 설명하고 이런 것들, 물론 바디오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겠지만 랑시엘 입장에서는 너무 바디오는 이론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역시 다시 말하면 랑시엘 입장에서는 바디오의 이 이야기들도 별로 실천력이 없는 것이야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랑시엘가. 그래서 랑시엘가 굉장히 재밌는 것이 그건데 지금 자기는 지금 전선이 뭐냐 그러면 정치적 전선이 뭐냐 그러면 바디오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그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또는 이렇게 그 신자유주의 대 뭐 공산주의 이런 식의 어떤 방식들이 아니라 자기가 볼 때는 뭐냐 그러면 국가의 뭐 지배구조 굉장히 실천적인 이야기를 지금 들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가 관리 인구와 앞에 말씀드린 재고를 통제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뭡니까? 지배계급이라고 불리는 관리자계급까지 포괄하는 거죠. 그런 어떤 지배계급들의 어떤 탄압이 이루어지죠. 그 탄압 때 인민 권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상당히 랑시엘가 말하고 있는 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그러면 상당히 들어보면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익숙한 이야기인데 뭐 별스럽지 않네.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랑시엘 궁극적으로 뭐가 없냐고 앞에 말했던 이데올로기라든가 계급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계급이라는 개념도 랑시엘가 볼 때는 그냥 이론일 뿐인 겁니다.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구성되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만들어져야 되는 것들이죠. 무슨 과정에서 데모스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지금까지 막스주의에 의해서 결정되어 왔던 또는 그렇게 설명되어 왔던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폐기되는 이제 그런 위기에 봉착하는 거죠. 그때 랑시에르가 누구를 끌고 들어오냐 그러면 사실 푸코를 끌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푸코는 사실 프랑스에서도 그렇지만 이 그 영미권에서는 막스주의를 대체하기 위한 그런 이론가로 수입이 됩니다. 그만큼 푸코의 영향력은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정치를 설명하는데 특히 막스주의 이후에 막스주의 실패 이후에 막스주의가 정당한 어떤 그런 그 이론으로서 과학 이론으로서 제시된 쉽게 말하면 알트세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이 제시되었던 것이 실패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그러한 국가로서 정치를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수입됐던 사람이 흥미롭게도 푸코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도 지금 그런 현상들이 좀 있었죠. 정치성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볼 수 있고 주로 사회학계에 많이 포진해 있는데요. 랑시에르는 이런 푸코의 이야기를 가져오면서 푸코를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푸코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데 랑시에르의 특징은 항상 가져와가지고 그걸 자기 마음대로 바꿔요. 바꿔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이렇게 도구를 만듭니다. 푸코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푸코를 비판을 하는데 어떻게 비판하냐면 푸코의 미학적인 어떤 그런 분할에 대해서 설명하죠. 특히 이제 말가사물에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푸코의 어떤 분할 방식들을 설명하면서 푸코가 기존에 있는 미학의 그러한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낭만주의 뭐 이런 것들이 미학적 구분이 있죠. 문해사조적 구분. 이거를 그대로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에서 그냥 모더니즘과 그 이전의 낭만주의 사이에는 어떤 에피스테마가 있다고 주장한다는 거죠.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서술되어 있는 거죠. 담론의 구조 내에서 그냥 그걸 설명한다는 거예요. 근데 랑시라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정통사, 정상적인 어떤 역사, 정상적인 어떤 미학으로서 기술되어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미학사들은 미메시스라는 테크니크만을 중심으로 해가 테크니크의 발전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예요? 미학사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그런 미학사를 뜨받 밑에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이스테시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감각이라는 거죠.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저도 이렇게 그 인상파 가지고 제가 책을 몇 권 썼었는데 인상파가 아주 웃기는 게 이 사람들이 실험적인 기법, 그냥 미메시스적인 어떤 그런 그 모토는 누구하고 같았냐 그러면 라파엘 전파하고 똑같았어요. 라파엘 전파하고. 그러니까 저기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영국에 있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자연의 모방이라는 관점의 어떤 모토와 사실 인상파의 어떤 모토가 사실 똑같거든요. 근데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표현되는 방식들이. 왜냐하면 라파엘 전파는 어디로 가버리냐면 문학 작품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문학으로 도피하는 거죠. 문학으로 도피해서 현실의 어떤 그러한 산업사회가 주는 어떤 스트레스를 그러한 어떤 문학적인 어떤 독배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인상파는 그러지 않았죠.
뭐냐 그러면 그러한 자연에 대한 묘사라는 모토를 어디가 실천? 도시에 가서 실천하는 거예요. 도시 풍경을 그린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에서 이제 어떤 두 가지의 어떤 차이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메시스적인 테크니컬한 관점에서 인상포와 라팔 전파는 어떤 동일한 어떤 지점들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 밑에 이제 감각적인 부분에서 내려가면 인상포와 라팔 전파는 전혀 다른 그림이거든요. 보시면 아십니다. 그 라팔 전파의 그림과 인상포의 그림을 보면 그래서 곰브리치 같은 사람이 라팔 전파의 모토, 그러니까 러스킨의 모토를 실천한 사람이 알고 보면 인상파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러스킨이 원했던 것은 새로운 어떤 이야기였죠. 근데 라팔 전파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데 실패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당시에 살롱 미술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 아카데미 미술,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 미대를 비판하는 거죠. 미술 학교, 미술 대학을 비판하면서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그림 그려서 이렇게 출품하고 이랬던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왜 일어나게 되는가라는 것이죠. 당시에는 왜 라팔 전파는 안 그러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미메시스의 발전만을 설명하는, 동일한 미메시스를 가지고 있었지만 왜 다르게 나타나는가 합니다. 그거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라팔 전파는 대중문학에서 또 산업사회에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대중문학에서. 근데 인상파는 대중문화에서 굉장히 긍정적이었죠. 물론 거기서 긍정적이었다는 뜻은 그것을 이렇게 그 수용했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그 양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쨌든 그곳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그것을 즐겼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진술에 대한 태도도 전혀 다르죠. 인상파는 사진술, 그 당시 사진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이렇게 예술 사진 찍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동네 다니면서 동네 아저씨들, 동네 뭐 가족들 찍어주는 그런, 우리로 치면은 그냥 대중예술 중에 하나예요. 그냥 대중문화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상화를 그릴 수 없는 사람들, 그죠? 그 당시에 이 19세기에 자기 그 조상의 얼굴을 알 수 있었던 사람은 부족밖에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초상화를 그리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그죠? 그래서 그 유명한 이 위대한 우리나라 위대한 이제 유산이 어떤 게 있지만 사실은 막대한 유산, 큰 유산이라는 뜻인데, Great Expectation이라는 찰스 디킨스의 소설을 보면 주인공 피비 그런 말인데 나는 할아버지 얼굴을 모른다. 왜냐하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근데 귀족들은 알죠. 왜냐하면 자기 집에 가면 그 집에 걸려있으니까 자기 조상 얼굴이.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뭡니까? 자기들의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어떤 기술의 도구, 그것이 바로 사진술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평등이죠. 이런 데 이제 주목을 하는 거예요. 랑시에는. 쉽게 말하면 그게 뭐냐? 바로 그것이 근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근대가 가지고 있는 아이스테시스라는 것, 그 감각의 출현, 그것에 대해서 푸코는 잘 몰랐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미학사가 제시하는 그런 미학적 기준을 가져와가지고 그냥 이것이 에피스테미아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는 다른 게 있다는 거죠.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푸코가 이야기하는 그런 계보학적인 방법론을, 그걸 이제 보통 역사기술학적 방법이라고 하는데, 역사기술학, 그러니까 그 히스토리오그래피라고 그러죠. 역사기술적 방법을 랑시에르는 가져오면서 이 푸코가 에피스테메라고 불렀던, 그냥 아무런 반성하지 않고 반성 없이 그냥 담론이 바뀌는 어떤 지점, 기존의 역사에서 담론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되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에피스테메라고 불렀던 것을 랑시에르는 사건화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갑자기 천재가 나타나가지고, 그죠? 낭만주의자들이 설명하는 것처럼 미학사를 바꾼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다른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천재가 하나 나타나기 위해서, 그 천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했던 다른 뭔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바로 데모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설명하는 거고요. 데모스는 어떤 특별한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인민과도 좀 다른 개념이고. 그러니까 이 데모스는 인민도 아니죠. 왜냐하면 인민에서 이미 이제 벗어나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인민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또 다른 말로 번역하면 국민일 수도 있는데, 국민, 시민 뭐 이렇게 규정을 내리잖아요. 그죠? 당신은 시민이다. 우리나라 제가 요즘 굉장히 사랑하는 그 용어가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용어예요. 그건 굉장히 재밌는 용어죠. 굉장히 훌륭한 용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Enlightened Cynics를 보여주는, Enlightened Cynic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외국에도 그런 용어가 있어요. 외국에는 뭐냐면 그게 이제 계몽된 냉소주의자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선진국의 시민들이 대부분 계몽된 냉소주의라고 불러요. 아까 냉소주의는 뭔지는 아까 민성이 선생님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계몽된 냉소주의자, 뭐 이런 것들이 규정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규정들이 뭐냐 그러면 바로 그 사람들의 그 특정한
자리를 지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랑시는 몫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든 그 사회는 몫을 부여해 주게 돼 있죠.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이라 그러면 시민인데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안 깨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자격을 주는 거예요. 안 깨는 사람은 시민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내가 몫을 부여하는 용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게 항상 일어난다는 거예요. 상징계로 진입하면 이게 항상 일어나요. 몫을 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랑시르는 이게 앞에서 이제 락강이라든가 지적이 설명하는 것처럼 어떤 보편적인 어떤 철학적인 어떤 차원에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당연히 역사 기술학적 방법을 쓰니까 어떻습니까? 역사적 단계에서 이게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역사적 단계에서 그것이 이거는 푸코하고 똑같아요. 역사적 단계에서 그것이 어떤 지배소로서 작동하는 그런 인식소 같은 게 있죠. 인식소 같은 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데는 데모스란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새로운 감각을 창출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이스테시스라는 책을 이 사람이 썼어요. 최근에 가장 최근에 쓴 건데 자기 식대로 이제 그런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보면서 구체적으로 예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막 제가 설명하는 표정들이라고 누워주시는데 아주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보시면 일단 몇 가지 중요한 개념. 그래서 랑시르는 개념이 별로 없거든요. 개념이 별로 없는데 아주 생각 간단합니다. 근대가 출현했다는 이 랑시르는 앞에서 그 민석이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죠. 구조주의 이후로 갈 수 없다는 이야기죠. 랑시르도 이런 말이죠. 근대 이전은 갈 수 없어요. 근대로 우리 이미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거기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락강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예요. 하이데거, 락강 이런 사람들 빼면 사실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 뜯어보는 내용들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 사람들이 또 플라톤 이야기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하고 다 이거는 이제 하이데거나 락강의 어떤 그런 이 스펙트럼을 거쳐서 나온 상태에서 해결을 이야기하고 플라톤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스피노자 이야기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스펙트럼을 모르면 도대체 내가 알고 있는 해결과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 아니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를 했나?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자장 속에서 근대의 어떤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동원하는데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럼 아리스토텔레스가 옛날 그리스 사람인데 그죠? 그게 요즘에 무슨 쓸모가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도움이 되고 그들한테 그 이야기가 사실 맞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행복과 전혀 다른 행복입니다. 그죠? 그런 것을 지금 동원할 수 없죠. 노예는 말을 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때려도 되는 건데 우리 지금 때렸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 그대로 가져서 실천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중요하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베냐민 같은 사람이 말한 것처럼 결국 근대라는 것이 뭡니까? 그 고대적인 것들에 대한 복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어떤 역사적인 어떤 성찰들이 다 이렇게 전제된 상태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대로 일단 이행하는 순간, 그죠?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지만 또 동시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런 스테인, 오염된 것들이 거기에 이미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대의 필요성, 근대라는 어떤 폭력성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설명되어지지 않는, 과거의 어떤 그런 중세적인 어떤 언어, 상징으로 설명되어지지 않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중세 이전으로 돌아가서 말들을 가져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베냐민 같은 사람이 발견했던 거예요. 보니까 혁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뒤로 가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뒤에 가서 찾아 앞으로는 우리가 가서 앞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100만 년 뒤에 어떻게 진화해서 뭘 하고 우리가 진흥이가 되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모른다는 거죠. 뒤로 가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베냐민식 역사인문론인데 그래서 랑시르도 결국 그 근대라는 것이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근대 핵심적인 것을 이 사람은 뭐라고 보냐면 민주주의라고 봐요. 이건 뭐 다 동의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민주주의야말로 우리의 존재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야말로 근대, 저기 의제이면서 동시에 이것이야말로 가장 거대한 혁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뒤로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갑자기 독재자가 나타나가지고 옛날처럼 징기스칸이 나타나가 다 죽여, 그럼 인구를 다 죽여야 돼.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박근혜가 돌아왔다고 해서 우리가 민주주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랑시르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려면 인구의 절반을 죽여야 돼요. 그죠? 가능해요, 그게? 지금? 국제정세에서? 불가능한 거죠. 이게 그냥 우리나라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랑시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주체가 돼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없지 않습니까? 노보연합밖에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뭘 원하는 거야? 돌아가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우리를 보면 우리 진보 쪽에서도 돌아가고 싶으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유신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물론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관점에서 유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지만 그 유신이 그 옛날의 유신일 수가 없죠. 절대 안 됩니다. 박근혜가 박정희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좀 이 4년을 못 갈 거예요. 그게 이제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능가할 수 있는 정치인은 사실 당연이죠. 이 사람은 역사를 바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절대 그런 게 안 됩니다. 랑시에르는 그것을 전제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사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사를 쭉 보시면 랑시에르가 말하는 것처럼 그 과거로 돌아간 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프랑스 혁명이 났을 때, 그죠? 자, 1848 혁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1848 혁명.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을 상징하는 사람은 잘 나폴레옹이에요. 프랑스 혁명은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민혁명이었지만 그 혁명의 어떤 성과를 대표해서 가져간 사람은 나폴레옹이었죠.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나중에 이제 이른바 그 우리가 신성동맹과의 전쟁에서 이제 집니다. 자기 또 황제가 되고 그렇게 하다가 황제가 됐지만 아무도 황제를 인정해주지 않고 이렇게 우리 그거하고 되게 닮았는데 이렇게 막 되는데도 안 되니 이렇게 인정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취하는 태도가 뭐냐면 보나파르트주의라고 우리가 보통 보이는 독재적인 어떤 태도를 취하게 돼요.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박정희라든가 이런 우리의 또 롤 모델이 돼요. 한국에 있는 그런 뭐냐 그러면 한국의 정치인들은요 대체로 가만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명박 전 우리가 그렇게 시간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가만히 보세요. 어디서 왔습니까? 밑에서 올라왔어요. 그죠? 자수성가한 사람들 전부 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뭐 조금 이렇게 어쨌든 그래도 역시 힘들게 살다가 이렇게 성공한 자수성가 스토리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만 빼고는 다 그래요. 대부분 다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올라온 게 아니죠. 뭘 가지고 올라옵니까? 이른바 선거를 통해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선거를 통해서. 그죠? 여러분 박정희는 권력을 찬탈했다고 생각하시는데 가만히 보시면 박정희도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때 잘 안 알려진 사실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 다 잘 아시겠지만 일반인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윤보선 전 대통령이 뭘 합니까? 박정희의 빨갱이 전력을 폭로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몰표가 나와요. 국민들한테서. 그래가 박정희한테 그래서 몰표가 나서 박정희가 당선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사실 박정희가 당선되는 것은 굉장히 끌끌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당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이나 어떻게든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양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라는 거죠. 우리가 박정희 민주주의 아니야. 물론 그 방식은 독재였죠. 독재였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아니야라고 하지만 그 민주주의가 어쨌든 뭡니까? 인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어떤 그 독재라 할지라도 그것이 인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그 상층에 있는 계급들의 담합 구조로서 그죠? 만들어진 정치적 구조로 하더라도 이 구조가 이 밑에 있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실현하는 것처럼 꾸며야 돼요.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내부에 내장된 모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가 만약에 근대의 어떤 존재 조건이라고 한다면 랑시르가 말하는 이것은 모든 우리의 삶의 어떤 가장 중심에 뭐가 놓인다는 정치가 놓이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삶의 조건들이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뭐 문학 작품을 읽든 영화를 보러 가는 거죠. 또는 사랑을 하든 결혼을 하든 근데 이게 다 뭐와 관련 있습니까? 이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랑시르가. 근데 사실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면 너무나 잘 맞았더라고요. 그죠? 저는 랑시르한테 제가 너무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정말 당신이 이거는 너무 잘 우리나라를 설명한다. 그러니까 그 랑시르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근대 이론이라서 그렇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대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나라가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나라 후져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야말로 뭡니까? 이 근대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생각해도 우리나라만큼 근대가 신화가 되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근대가 신화가 되는. 그 신화를 박정희 신화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박정희가 과연 신화인지도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박정희가 그렇게 제가 생각처럼 강력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고 어쨌든 랑시르가 말하는 이러한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모순에 의해서 항상 뭡니까? 이 민주주의는 뭐예요? 불안한 상태예요. 불일치의 상태에 놓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랑시르가 볼 때 가장 민주주의 큰 적은 뭘까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합의입니다. 합의라고 부르는 것들이라고. 뭐냐면 랑시르는 민주주의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처음 출발할 때부터 모순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죠? 왜냐하면 그 두 가지의 절대 화해할 수 없는 이해관계를 실현하는 것처럼 해서 민주주의 제도가 이제 왔죠. 근데 이 민주주의가 결국은 이 모순에 의해서 뭐가 됩니까? 실질적으로는 가두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플라톤이 아테네 민주주의를 비판할 때 했던 말이죠. 사실 아테네가 민주주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두제, 귀족적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플라톤이 이제 반민주주의자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랑체는 이 이야기를 정반대로 했습니다. 뭐냐 그러면 플라톤이야말로 민주주의라는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을 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것이 실현이 되면 그게 뭐가 됩니까?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항상 특정 세력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가두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 특정 세력들은 민주주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항상. 자, 이러면 우리가 이제 박정희 같은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한 그런 틀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면, 독재를 비판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틀들이 여기서 만들어지죠. 왜냐하면 푸코나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독재라는 것도 뭐가 있냐면 비판 이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독재라는 것이 사실은 대중이 요구해서 왔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을 봐라. 지지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랑시에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뭡니까? 가두제라는 것들이 은폐하는 것들이죠. 실질적으로 가두제면서 민주주의인 것처럼 이야기해가지고, 그죠? 이런 것처럼 이야기해가지고 그것을 민주주의인 것처럼 민주주의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타격점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거죠. 이걸 이제 랑시에르는 의회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의회. 근대의 그죠? 정치 체제 또 근대 민주주의를 설명할 때 의회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건 이제 바리오가 되게 비슷해요. 의회 민주주의 사실 뭐 바리오에서 이 사람이 많이 가져왔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에서 의회라는 것이 민주주의가 어떻게 결합이 될 수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자유민주주의나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그죠? 아니 의회가 말이야 민주주의인데, 뭐 최영기 교수님이나 저기 박상훈 선생님 이런 분들 들으면 경천 동지를 하실 거예요.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의회가 뭐냐? 그거는 정치인 집단이야. 근데 사실 최영기 교수님이 하죠, 그죠? 정치인 집단이라는 거죠, 이것은. 누구의 정치인 집단입니까? 그 사회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 집단의 관리자 계급 이후의 사람들. 처음에는 뭡니까? 이른바 사건 이후에 그죠? 사건 이후에는 그게 누가 들어갑니까? 막 이제 섞여서 의회 속에 다른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근데 이게 점점 이제 의회 민주주의가 정착되면 우리가 그걸 아주 빠른 속도로 보여줬잖아. 의회 민주주의가 정착되면 정착될수록 더 민주주의는 더 발달한 것 같은데 왜 의회는 점점 대토화되는 건 말입니다. 이거를 랑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의회야. 의회는 민주주의하고 아무 관계 없어.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은 의회 민주주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환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민주주의인 것처럼, 이 체제를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인 것처럼 자꾸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민주주의냐라는 거예요. 명쾌하게 이야기하면. 자, 봐라. 뭡니까?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는데, 무슨 짓을 해요? 의회가 모여가지고. 그 빚을, 그죠? 국가 세금으로 갚는 결의를 하잖아요. 얘네들이 무슨 민주주의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는 명쾌하게 드러나잖아요. 명쾌하게.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이런 우리나라 너무 예를 들 게 많아요. 랑시에르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가 너무 많죠, 그냥. 그죠? 우리 인터넷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랑시에르 이야기가 굉장히 잘 들어간다고 생각했던 게 언제는 2008 촛불에서 제가 촛불을 설명할 수 있는 촛불이 도대체 뭐냐? 사실 그게 뭡니까?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었죠. 의회에 대한 불만이었잖아요. 사실 그게 의회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그 의회 민주주의가 나는 그게 동의해준 적이 없는데 너희들은 왜 멋대로 그걸 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죠?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뭐 다중이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는 있지만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 자체는 대무수라 부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이건 데모스다. 왜냐하면 의원민주주의에 대한 이건 걔네들은 우리를 제어하는 게 아니야. 나의 요구, 나의 이야기, 나의 목소리 주장을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촛불을 들었지 어쨌든.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나가려 그러면 이제 뭐 지적 같은 사람이 필요하겠죠. 왜 촛불이었을까? 그게 횃불이 아니야.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그 이야기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튀어나왔다. 그거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외국 외신에 찾아보세요. 외신에 굉장히 황당해합니다. 2008 촛불에 대해서. 아니 너희들은 말이야 그렇게 높은 지지율로 대통령을 뽑아놓고 2달 만에 그 대통령을 지지하지 못하겠다고 튀어나오면 도대체 이건 뭐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의원민주주의. 그래서 심지어는 그 박노자 선생이 썼던 그 칼럼에 그런 말 나오죠. 이게 쇠고기 문제 때문에 나와서 이러는 거라니 친구들이 안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 뭐 그따구로 가지고 나서 이렇게. 근데 그것이야말로 데모스거든. 그죠? 자 이거에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정치가 그런데 왜 벌어질까? 이것들 하기 전에 명쾌하기 쉬워요. 뭐 어려우면 안 합니다. 뭐 결핍 뭐 특위원장이 안 하고 아주 간단하게 뭐라 그러냐면 딱 한 마디 딱 해요. 잘못이야. 르토트라고 그러는데 그냥 잘못이야. 지금 잘못된 거야! 라고 외치고 나온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잘못된 거야! 라고 한다는 거죠. 잘못된 거야. 자, 우리는 너희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해.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야, 그럼 우리 다 잘못됐다고 튀어나와도 되는 건 이게 아니라 뭐냐 그러면 그 잘못이라는 개념을 누가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나 잘못 못해요. 아무나 잘못 이야기 못해요. 이거는 이제 앞에 민승현 선생님 말씀하신 지적이 말하고 있는 상징계와 관련된 생각이 설명되지 아니하는 것들이죠. 불가능한 것들. 뭡니까? 의회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고 규정되어 놓은 그것들이 있어요. 그죠? 또는 이제 랑셰르 식으로 또 미학의 차원으로 온다면 미학에서 이것은 아름답지 않다라고 이야기되어 온 것들이 있죠. 그것을 이제 불가능한 것이라고 해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러면 우리가 이겁니다. 불가능성의 정치를 주장하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그럼 불가능한 정치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랑셰르는 그런 게 아니죠. 불가능한 정치가 아니라 그 불가능성이 가능성으로 만들어지는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 가능성을 주장하고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럼 가능성의 주장을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누굽니까? 그것을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언어를 가지고서 그 말을 가지고서 똑같이 하면서 나온다는 거야. 그게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 말 누가 만들었어요? 육공헌법이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만들었나? 민중이 만든 거 아니라고. 누가 만들었어요? 저기 시끄러운 군부 독재 잔당들하고 쉽게 말하면 이쪽에 야권에서 야합세력들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요울항쟁을 자기들의 그 친한직 교수가 민주주의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울항쟁을 자기들의 그죠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원탑회의가 있었죠. 국뽕을 배제한. 솔직히 노무현 전 대통령 거기서 가서 참여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먹었어 운동권에서. 그러니까 그 가서 참여해야 된다 우리가 여기서 떨어져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분이고. 그러니까 그게 참여하냐 마냐 그게 뭐냐면 괜히 그 당시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6월 항쟁의 성과가 도난당했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운동권들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것을 훔쳐간 세력들이 만들어낸 말이 뭡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면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는 뭐 이승만부터 해가지고 내려오는 그 독재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이란 말이에요. 민주공화국. 민주공화국이니까 북한하고 달라. 뭐 이렇게 한다던가. 근데 그 말을 누가 들고 나와요? 민주들이 들고 나오는 거죠. 요랑행 때 보세요. 학생들은 나가서 뭘 부르죠? 적기가 이런 걸 부르시니까 붉은 기와 휘날린다 이런 거 부르고 막 돌아다녔는데 아저씨들이 이제 나온 거야. 반대니까 이제 아저씨들이 퇴근하고 와가지고 학생들 운동권을 불렀죠. 근데 아저씨들이 나와서 뭘 부르냐면 진짜 사나이 이런 걸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이제 호응을 막 일으키는 거야. 사람들이 막 진짜 사나이 부르고 이러니까 막 몰려드는 거야. 그리고 막 애국가 부르고 막 태극기 들고 흔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더라고요. 그전에 학생들 돌아다닐 때는 그냥 박수만 쳐주다가 자기들이 안 해. 그러다가 막 이제 우리 은하철도 999 이런 거 막 부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개사곡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가사를 그대로 부를 수 없으니까 개사를 막 부르고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민중들이 참여하면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 판들이 바뀌는 거예요. 민중들이 참여하면서. 그러니까 뭡니까? 그 사람들이 지배계급이 준 언어를 가지고서 지배계급이 준 문화를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주장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불일치 또는 불허라는
보통 이제 정확한 번역은 불일치라고 번역해야 되겠죠. 디스그리먼트인데 불화보다는 불일치가 이제 더 정확한 개념이 일치가 되지 않는 뜻인데 항상 일치가 되지 않죠. 정치랑은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데 여기서 랑쉐르가 예를 드는 게 하나 있어요. 아테네에서 원로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노예들이 아고라에 와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막 떠들어요. 근데 거기에서 노예들을 이제 쫓아냅니다. 시끄러운 노예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때 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아테네의 그 쉽게 말하면 민주주의자들이죠. 민주주의 파피스트들 이런 애들에게 충격을 준 게 노예들이 말을 한다는 거죠. 노예들이 감히 말을 하다니. 노예들이 어디에 와가지고 감히?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어디에 와서 네가 감히 뭐 이런 이야기를 옛날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요즘에는 그게 많이 사라져서 희한하게도. 요즘에는 저희 이런 게 상당히 민주주의가 많이 이렇게 진척된 걸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민주주의가 이렇게 퇴역하고 민주주의가 많이 진척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대들이 제가 요즘에 가서 제 학생들한테 모르는 학생한테 반말 쓰면 제가 야단 맞아요. 모르는 사이에 왜 반말 쓰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때는 안 그랬고 우리 때는 당연히 이제 나이가 많으면 그냥 반말 쓰면 반말 쓰는 것도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요즘 학생들은 내가 반말 쓰면 왜 모르는 사람이 반말 쓰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기존의 정치적 관점에서 이런 게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랑쉐르가 볼 때 이것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변화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 그래서 노예가 뭡니까? 주인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의 말을 왜 할 것 같아요? 주인이 잘못됐으니까. 그죠? 주인이 잘못 안 됐으면 내가 주인의 말을 배울 필요 없어. 너무 편한데 뭐. 그죠? 주인이 잘해주면. 주인이 잘하면 잘해주잖아요.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인이 잘 못해주면 어때요? 주인의 말을 공부를 합니다. 저 새끼 왜 저럴까?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인의 말로 반박을 하는 거야. 자, 그 예를 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80년대도 저는 생각해요. 1980년대에 이거였다고 봐요. 랑쉐르를 보시면 80년대가 다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80년대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87년 뭐 유랑기가 거쳐가지고 뭐가 되고 이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뭐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뭐 극렬한 레닌주의자가 2만 명이나 있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뭡니까? 노동자가 그죠? 철학책을 읽고 그죠? 농부가 시인이 되고 도시민이 뭡니까?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 당시 한번 보세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뭘 했습니까? 유인물을 쓰고 대자보를 쓰고 책을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진숙도 그런 분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게 내가 볼 때는 뭐예요? 랑쉐르가 볼 때는 정확하게 말하면 정치죠. 정치적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정치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시면 이번에 1000만 돌파한 변호인 보세요. 저는 그 변호인 보면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진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체성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마지막 가서 변론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 가서 뭐 이렇게 국민이 법에 이렇게 외치는 그게 아니. 그거는 지금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한하는 거. 제가 봤던 노무현 전 대통령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파격성이 있죠. 이 사람은 변호사인데 변호사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 앞에 나오잖아. 근데 그게 마치 그 영화에서는 뭐예요? 부수적인 것처럼 그려진다는 거. 부수적인 것처럼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정신 차리고 새 사람이 됐다는 스토리예요. 그게. 근데 정반대라는 거지. 노무현의 정치에서 노무현의 힘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시 상기해보세요. 2000년을. 이 사람이 정치인 같지 않은 사람이었잖아. 노무현이 나온 이후에 아무도 노무현 이후로 못 돌아가면 이전으로 못 돌아가요. 전부 다 정치인이 아닌 것처럼 코스프레를 했다니까요. 이명박도 안 그래요? 박근혜도 그랬어요. 자기가 정치인 아닌 것처럼 했죠. 심지어 박근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 뭡니까? 홍보 영상까지 그대로 뺏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감각의 혁명, 이것이 민주주의, 이것이 감각의 혁명이나 이걸 랑쉐르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거 아주 훌륭한 증명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정치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노동자가 왜 철학책을 봅니까? 사장과 대적을 해야 되니까 그죠. 이 이야기를 합니다. 랑쉐르가 어디에서 프롤레타리아의 밤이라는 책에서. 랑쉐르는요 알티스의 제자입니다. 알티스의 제자인데 알티스는 그 당시에 아주 이제 러플리 아주 이렇게 거칠게 요약을 하자면 과학적 이론이 있어야 과학적 실천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80년대 광주의 실패를 뼈저리게 느끼는 학생들이 알티스를 수용하는 이유가 우리는 과학적 이론이 없어서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라고 해서 사회학 세미나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 막 그런 걸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게 386이었잖아요.
제가 아주 재밌었던 게 학교를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공부하고 그 수업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수업이 배울 게 없었어요. 그러면 제가 진짜 인상 깊은 게 있습니다. 정치 사상사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교양 수업이었어요. 갔는데 막 이제 인디애나 대학에서 지금 아마 뭐 어디가 교수가 되니까 좀 그분 이름 얼굴 생각 안 난다. 그분이 오셨어요. 갓 이제 졸업하고 박사학위 받고 와가지고 이제 우리들 앞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지금 이제 그 당시 정치적 상황, 특히 학생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막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 이야기 몇 가지 종속 이런 걸 비판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떼처럼 그 선배들이 그때는 이제 자기는이었는데 선배들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 아작을 내버렸어요. 60분 동안. 그러면서 그분이 나가면서 그분이 그 나름대로 학장 구조고 나가면서 야, 난 가서 공부 뭐 하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저는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386 무용담이 아니라 그만큼 먼저 학생들이 뭘 하기 위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뭘 했다는 겁니다. 그 세상의 법칙을 이해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법칙을 이해 못해서 우리가 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랑시에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행위 자체가 뭐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랑시에는요 법칙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뭡니까? 그 법칙을 이야기하는 사람 누구냐라고 물어보죠. 누굽니까? 자본가잖아요. 그죠? 사회주의가 붕괴했을 때 역사는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후쿠야마잖아. 후쿠야마. 우파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파가 역사는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보세요. 새누리당들이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무슨 지금 그 철지난 무슨 그런 이야기야. 무슨 지금 철지난 복지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죠? 무슨 지금 뭐 좌파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먹고 살기 바쁜데. 다 뭡니까? 그게 법칙이라는 거잖아. 지지율 많아 지지율. 이런 것들. 통계와 수치와 그죠? 법칙을 가지고서 계속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서 뭘 합니까? 과잉을 계속 제거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정상적인 삶인 것처럼 그것이 바로 자기개발이에요. 자기개발 단어. 응? 근데 그 자기개발 단어에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도 힘든 단원이죠. 그 자체에서. 자, 이것을 아까 전에 돌파하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이거를 돌파하는 방법이 랑시안한테 정치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정치는 항상 반드시 뭡니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근대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 자체 내에 모순을 봉합하고 있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티셀가 그런 과학적 이론에 대해서 과학적 실천 이야기를 하면서 알티셀은 잠깐 1968년 혁명, 학생혁명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과잉으로 그냥 이거는 뭐 그냥 학생들의 반동이야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미온적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공산당에 어떤 노선을 따르게 되죠. 그 당시 프랑스 공산당. 프랑스 공산당도 역시 드골과 협의하에 이른바 쉽게 말하면 농자 파업이 나는데 민주당에 가서 그냥 합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랑시에르는 도대체 알티세는 뭐냐 된 거죠. 이 사람들은 사실 알티세가 키운 사람들이죠. 알티세는 사실 그냥 교수가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조직을 만들어서 그 개념의 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자기 학생 나름대로 조직을 만들어서 운동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게 어떤 한 핵심적 조직원들 중에 한 명이 랑시에르죠. 근데 이 사람이 그 68년을 거치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회의가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쓰게 되는 책이 바로 제가 팜플렛인데 알티세의 교훈이라는 팜플렛을 쓰게 돼요. 그거는 뭐냐 하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푸코의 방법론을 가져와가지고 알티세를 완전히 개박살을 내버리는 팜플렛입니다. 어마어마한 스캔들이었죠. 왜냐하면 직계 제자,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 소영수 박사도 얘기했는데 프랑스의 그 대학 분위기라는 것은 뭡니까? 도제예요, 도제. 그 스승이 아버지예요. 혈연적 아버지가 더 강해요. 그게. 그 사람과 이 제자의 관계가 어마어마한 관계예요. 유럽에서. 그러니까 가다바 같은 경우도 자기가 그래 한동안 졸업한 뒤에 학위를 받는데 책을 못 썼다잖아요. 왜냐하면 하이데거가 항상 뒤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책을 못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서운 존재가 스승인데 그 스승을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죠. 그러고 나서 77년도까지 하여튼 한 9년, 8, 9년 정도를 활동을 안 해요. 6년 끝난 뒤에. 그리고 이제 물론 그 뒤에 이제 마오주의로 이제 전향해 마오주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그런 논평들은 하지만 그 뒤에는 직접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디를 가냐 그러면 완전히 이제 68년 혁명이 이제 소멸한 뒤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파리 도서관에 있는 문석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몇 년 동안 19세기에 있었던 그런 노동운동 기관지들을 읽어요. 기관지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80년대 나왔던 그런 삐라 뭐 이런 걸 다 읽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쓴 책이 바로 프롤레타리아의 밤이라는 책을 쓰는 거예요. 프롤레타리아의 밤이라는 노동계급의 밤인데 그게 보면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저는 그거를 보고 굉장히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제가 굉장히 랑셰르의 폭한이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제가 고민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줬기 때문에 그런데 두 가지 정도 풀어줬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노동계급 없는 당을 우회하는 노동자 당이라든가 노동계급을 우회하는 어떤 정치 또는 정치와 미학의 관계, 정치적인 미학, 그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어떤 관계를 이사람 두 사람 푸는데 이걸 동시에 풀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한 미장공 이야기를 하죠. 미장공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냐 그러면 이제 이 미장공 시를 씁니다. 시를 쓰는데 칼럼도 쓰고 쉽게 말하면 에세이 같은 거 쓰거든요. 거기 보면 그 노동자 기관제에 실린 노보에 실린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미장공이 이렇게 그 자기 이 쉽게 말하면 뭐 귀족의 집이겠죠. 부르주아 집을 만들어줘요. 그 집을 만들어주면서 이 방을 완성합니다. 완성을 해놓고 그 사람이 쓴 수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쓴 수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완성해놓고 거기에 대한 감회를 적은 글이에요. 감회를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플러스가 정말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의 순간을 시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밝은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미풍이 그죠? 하얀 커튼을 그죠? 흔들면서 낯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감미로운 내용을 쓰는 거예요. 자, 랑셰르가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자, 이것은 무엇인가라고 묻는 거죠. 자, 80년대가 됐으면 이거는 야 무슨 노동자가 있다고 말해 반동적인 내용을 쓰는 거라고 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제가 그 당시에 울산에 가서 제가 농협문학회를 한 적이 있는데 노동자들하고 이렇게 문학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보면 한 분이 이렇게 작품을 쏘면 이문열 같은 작품을 쏘는 거예요. 이문열. 그러니까 이 정화진이나 이렇게 방해석 같은 소설 써야 되는데 파업전이나 이런 걸 써야 되는데 내딛는 첫발 이런 걸 쇳물처럼 이런 소설을 써야 되는데 엄청 관념있게 소설 쏘는 거야. 이렇게 뭐 남녀가 이렇게 막 섹스하고 이런 걸 막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 이분 이제 선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도대체 이게 뭐냐, 농자 이런 걸 쓰면 되겠느냐, 당신은 이렇게 반동적 이데올로기, 오히려 부르주아 이데올로기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러냐 이제 분명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그래도 굴하지 않고 쏘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그분이 뭐죠?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랑셰르보다 그분이 이제 진짜 정치적인 작품을 쏘는 거죠. 정치적 행위를 한 거죠. 작품 자체 정치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보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선반을 일을 끝내면 한 11시 됩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씻고 소설 쓰는 거야. 새벽 4시까지. 그리고 2시간 정도 자고 출근해가지고 또 일을 하고 또 와서 또 쓰는 거야. 그 작품을 출품하기 위해서. 그 작품을 쓰는 동안 이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그 언어는 뭐냐? 인문열의 언어인 거죠. 왜냐면 이 사람 읽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그 문학을 하고 싶으니까 자기가. 자, 이거를 그 당시에 해명을 못 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우리는 그걸 그냥 이거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 쩔어가지고 말이야.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 이 사람의 이렇게 그 사상의 반동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사상을 바꾸면 된다. 북한이 생각하듯이. 사상을 개조하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당시에는. 그것이야말로 뭡니까? 바로 정치적 차원. 잠깐만, 미학적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봐봐라. 이 사람, 이 미장공은 누구에게서 이 원리를 배웠겠냐. 그죠? 이미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칸트가 있다는 거예요. 칸트를 읽지 않은 사람도 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결론이 뭐가 나죠? 칸트를 읽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그러면 이 재밌는 건데 왜냐하면 바로 무지한 서성이라는 책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조셉 자코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그 사람은 그 자코토는 쉽게 말하면 서로 말이 안 통해요. 한 사람 프랑스 말씀, 하나 독일 말씀, 서로 말이 안 통하는데도 애들이 뭔가를 배우더라는 거죠. 자코토는 이제 페다고지인데
자코테 페다고지를 가지고서 랑시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승이 반드시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뭔가를 배운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뭘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소크라테스의 말을 아주 또 이제 자기 마음대로 또 이렇게 해석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유명한 게 있죠. 너 자신을 알라. 그거라는 거예요. 그걸 가져와요. 그걸 가져와가지고 너 자신을 안다는 건 너의 무지를 알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미 소크라테스가 철학을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쳤냐? 철학이란 누가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네가 무지를 아는 것 자체가 철학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를 알면 그때부터 노동자는 철학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뭘 하면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움은 다 누구 거냐? 지배계급의 것이잖아요. 교양이라는 게 축적돼 왔던 거죠. 그죠? 그게 뭐가 있으면 물론 그 교양을 형성하는 데는 지배계급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가 랑시르가 말한 아이스테시스를 만들어 왔던 또 수많은 보이지 않는 대중들이 있죠. 기록되지 않는 대중들. 그 대중들을 미메시스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미학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미학은 아이스테시스를 내포하고 있죠. 하지만 그것은 그 자체가 아이스테시스인 건 아니에요. 그거는 데모스적 상황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미메시스라는 거, 예술 교육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슐러가 이야기하는 예술 교육이었던 그런 건데 예술 교육이라는 것이 뭡니까? 아이스테시스에 대한 아이스테시스의 혼란, 그죠? 혼돈 상태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새로운 것이라고 필연적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끊임없이. 보세요. 자본가가 창조 개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창조적 인지 이야기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법칙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 랑시르가 말하는 모순이거든요. 항상 이 속에 내재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노예를 부리려고 그러면 노예에게 뭘 하냐? 말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죠?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말을 가르치면 노예가 주인의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주인 보고 야 잘못됐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임마 잘못이라고 말하면 안 돼 하고 말하면 독재가 되는 건데 계속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그럼 독재를 하면 어떻게 돼요? 독재를 하는 건 잘못됐어요 라고 이야기하겠죠. 계속 잘못됐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계속 잘못됐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어떻게 돼요? 그것을 막으려고 할수록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틀리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당시에 그러니까 모든 체제라는 것은 이러한 처음부터 형성될 때부터 아까 전에 이제 제3의 파트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감산하는 거죠. 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의 세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랑시르는 그 빼는 부분 자체를 그게 뭐냐면 지워버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역시 랑시르도 그 감산의 법칙이 있습니다. 빼는 거죠. 그래서 빼가지고 그 안에서 뭔가의 결절이 항상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은 이제 둘레즈가 말하는 순수 차이에 상당히 가까워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랑시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의식은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지한 스승이라는 것이 있다고 쳤을 때 요즘에 이 지적도 요즘 얼마 전에 와가지고 지금 마스터 이야기하면서 이 무지한 스승 같은 이야기를 했어. 마스터라는 건 사실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 마스터야. 내가 말하는 마스터라는 것은 내가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이야. 이건 이제 랑시르가 말하는 무지한 스승의 이야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랑시르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 랑시르가 제가 볼 때는 이게 분명히 차용해 왔어요. 어디 차용하면 칸트에서 차용해 옵니다. 칸트의 유명한 말이 있죠. 애니멀론. 그죠? 인간은 동물이다. 그죠? 동물은 주인을 필요로 한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주인도 동물인 거예요. 이게 아무도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아무도 완전한 주인이 없다는 이야기를 칸트가 하는데 랑시르는 이걸 변주해서 아무도 누구를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문제가 생기죠. 아무도 가르칠 수 없으면 그럼 도대체 뭐야 이게?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라는 거죠. 자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미장공이 했던 그 행위를 랑시르는 뭐라고 부르냐? 미학적 차원이라고 불러요. 다시 돌아가 보면 이거는 뭐냐면 이 미장공은 그 작품을 쓸 때 그 작품을 그 자기 방을 완성해 놓은 상태에서 그 방을 보고 있을 때는 더 이상 뭐가 아닙니까? 노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비평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철학을 많이 공부한 비평가 못지않은 위치에 와서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냐는 겁니다. 이 노동자가 아무런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스스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스스로 배우는 것은 주인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주인의 철학이라 하더라도 그걸 배워서 이 사람이 뭡니까? 쓰는 거죠. 뭘 하기 위해서? 자신의 감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그 감각이라는 것은 주인의 감각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김남주 시인의 시 중에 이런 게 있었죠. 남는 기억자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 나설대로 종이 목을 베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주 거칠게 말하면 전혀 다른 감각, 똑같은 기억자지만 전혀 다른 감각 이 표현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랑체를 볼 때 이제 새로운 것의 출현인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것을 랑체르는 미학 차원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라는 그 자신의 역할, 그죠? 노동자라는 그 자신의 자격에서 어디로 와요? 감히 지식인의 자리로 온다는 얘기예요. 지식인의 자리로 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철학자의 자리로 오는 거죠. 바디오가 말하는 것처럼 철학자와 노동자가 만난 거죠. 와가지고 거기에서 뭘 합니까? 자기가 만든 작품에 대한 비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랑체라고 볼 때는 이 자기 몫을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른 몫을 주장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랑체르는 일단 주인의 언어를 사용하는 순간 그 노동자들은 그 피지백의 것들은 자신의 몫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한 주인의 언어를 배우는 것 자체가 자기 몫을 주장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이제 그 칸트가 이야기했던 이것도 역시 이제 랑체는 굉장히 칸트적인 철학자라고 생각하는데 칸트가 이야기했던 데 차용해 와서 이런 설명을 해요. 뭐냐 칸트가 이제 세 가지를 설명하죠. 그러니까 세 가지 차원을 설명하는데 보통 이제 욕망에서 윤리적 판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감각적 판단이 있죠. 그냥 보면은 아 저기에 뭐가 있네, 그죠? 저게 참 뭐 이렇게 뭐가 있구나, 궁전이 하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누구나라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인지적 차원에서의 감각적 차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보통 이제 이 욕망의 차원이라고 그러죠. 욕망, 좋고 나쁨 구분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칸트는 욕망의 차원이라고 부르는데 나한테 맛있으면 좋은 것이에요, 그죠? 내한테 잘해주면 착한 사람이고, 그죠? 내가 나한테 잘해주면 그냥 싫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봐서 즐거우면 좋은 영화고 내가 안 보면 내가 싫으면 그냥 나쁜 영화.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바로 욕망의 차원에서의 판단이에요. 이게 이제 윤리적 판단이죠. 그냥 이제 좋고 나쁘고 그냥 갈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근데 랑체르는 마지막에 이제 물론 이제 칸트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랑체르는 이 칸트가 말한 제 세 번째 이제 이런 거 미학적 판단이 있는데 그걸 칸트는 이제 무관심한 판단이라고 부릅니다. 함부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관심이지만 영어로 번역하면 disinterest고요, 그죠? 정확한 이 관심이 없는 또는 뭐 이해가 없는 이런 뜻이에요. 이해관계가 없는 이런 뜻이에요. 어떤 그런 것을 불편부당한 이런 상태에 처해 있는 그런 사실 이것 때문에 칸트 이야기 많이 공부한단 말이에요. 중립적인 이야기는 없어 뭐 박스주의와 굉장히 공부를 받았는데 그것을 이제 랑체르가 아주 희한하게 이제 정리를 하죠. 이건 중립적인 어떤 이게 이제 순수 문학을 옹호하는 논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랑체르는 순수 문학을 옹호했던 그런 논리를 가져와가지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만든 굉장히 정치적인 개념을 만들어버려요. 비정치적 개념인데 정치적 개념을 만들어.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적인 차원이라고 이야기해요. 뭐냐면 그게 뭐냐? 바로 그러한 윤리적 판단, 윤리적인 어떤 그러한 차원들이 뒤섞여 버리는 거야. 다시 말하면 공동체에서 이야기했던 되고 안 되고 좋고 나쁘고 그죠? 또는 옳고 그르고가 뒤섞여 버리는 거야. 어디에 와가지고 미학적 판단에 오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칸트를 막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저는 이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노동자문학에 있던 그 노동자는 이문열처럼 글을 써왔죠. 우리는 그분에게 왜 그런 글을 쓰는지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그죠? 근데 세상 내가 생각할 때는 결국 이제 못 들었고 이제 그 판이 그 모임이 깨졌는데 어쨌든 그때 그분에게 물어봤던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지금 되게 궁금해요. 왜 이문열과 같은 소설을 쓰고 있나요? 당신은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게 자기의 말이었던 거겠죠. 그게 그 사람의 감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의 어떤 이야기였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를 듣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는 이미 뭡니까? 랑체르식으로 말한다면 기존에 있는 미학의 잣대로 그 사람의 판단, 다시 말해 공동체가 부여하는 그 윤리의 잣대로 그 사람의 작품을 평가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말만 노동자 문학회였지 전혀 노동자 문학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식인의 관점에서 노동자 문학회였던 거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사회과학적인 지식 내에서의 노동자 계급을 대상으로 했던 문학회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노동자가 거기 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미학적 차원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강조했던 이야기라는 것은 일반 사회주의 리얼리즘, 그죠? 그 당시 민중문학이라는 규범이었다는 거예요. 그 규범으로 그 사람들을 트레이닝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건 아니죠. 쉽게 말하면 말만 대중이었지 대중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안 했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이제 랑시가 지적하는 막스주의 실패 원인이다. 그래서 워킹 클래스 노동계급이라는 개념이 랑시가 볼 때 그냥 막스주의가 만들어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냐는 거죠. 현실을 봐서 노동자가 어디 노동자처럼 해야 되는 게 노동자도 어떤 노동자 그럴 수 있잖아.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돈으로 그냥 롯데백화점 쇼핑할 때는 그 노동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고객님이라 고객님, 고객님 100원 있으세요? 뭐 이렇게 그 상품 있으세요? 그래놓고 그분은 또 딴 데 가서 쇼핑을 할 때는 그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야. 그때는 노동자가 아니죠. 자, 랑시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이렇게 복잡한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사실 책을 읽어보면 이제 막 이렇게 이 사람은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역시 지적처럼 랑시에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걸 정리하진 않아요. 체계적으로 막 이렇게 그냥 뿌려놨는데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랑시에가 말하는 미학적 차원이 정치적 차원이는 알겠다. 그죠? 그러면 자 이런 그 관점에서 그러면 랑시에르는 아까 전에 의회하고 민주주의를 구분해가 민주주의를 이야기했다. 의회는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이거하고 어떻게 연결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연결 시켜봅시다. 자 민주주의라는 것은 뭘까요? 당연히 여기서 말했던 미학적 차원이겠죠. 그럼 우리가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미학적 차원이라는 것과 왜 이 민주주의랑 정치적인 문제가 연결될까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랑시에르가 다른 어떤 제가 말했던 4대 이 철학자들과 다른 그 포지션이 있죠. 뭐냐 그러면 이 사람 이건 오히려 들러서 같은 포지션이에요.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은 신급이 없다고 생각해요. 무의식, 계급적 결정, 그죠? 또는 뭐 근본적 모순 이런 게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다 어디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이 속에 다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 내재성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푸코나 들러서 같아요. 이 속에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깥이 없다는 거예요. 무의식 같은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주체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때는. 랑시에르. 그래서 랑시에르에게 누군가 이제 한국에 방한했을 때 바디오 당신 다른 점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그랬죠. 나는 주체의 이론 같은 거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그런 것 때문에 랑시에르는 포스트 모더니스트라는 뭐 이렇게 또 아나키스트라는 이런 많이 까여요. 많이 비판을 많이 받는데 그거는 좀 이제 차차 그러면 랑시에르는 정치적 기획 주체가 없는데 정치적 기획은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 물론 데모스라는 걸 주체라 부를 수 있겠지만 이 집단적 주체죠. 이게 생기죠. 대도시 주체라보다 집단 주체인데 이러한 그 특정한 그 혁명적 주체론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또는 뭐 혁명적 정치론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불가능의 정치론 뭐 이런 거 자기가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또 자기 입으로는 이론과 실천을 재정의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의 해방의 기획은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해방의 기획.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자, 그러니까 그 해방의 기획을 대중 스스로가 가져오는 것이라는 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될까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뭐냐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그 바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이 배제된 것도 있지만 그것은 바로 이 사회 내에서 금지된 것들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걸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것에 의해서 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의 매개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그 조건으로서 작동을 하는 것이지 그것에 의해서 뭔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뭘 하고 되게 비슷하냐 그러면 이 사람이 바로 푸코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은 사회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회라는 것이 구성되는 것은 1848년 혁명 이제 푸코가 지적하는데 1848년 혁명을 통해서 사회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그 전까지는 공화주의 관점이죠. 공화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공화주의의 이념에서 발생한 혁명이었다면 그 이후에 이른바 신성동맹이나 반동이라는 굉장히 빈 조약인 거예요. 빈 협약이 생겨요. 이거는 귀족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나폴레옹 이전으로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이 체제를 후퇴시키려고 했던 그런 시도죠.
그게 대한 반발로 일어나게 된 게 1848 혁명이에요. 이 자유주의자들과 광범위한 아나키스트들과 또는 노동자들이 연합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이 나쁜 부류들을 한 방에 그냥 보내는.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혁명, 공화주의적인 이념이 완성되는, 안착되는 시기죠. 그리고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물질적인 어떤 그런 혁명들도 이제 안정기에 접어드는 그런 시기가 돼요. 그래서 완전히 되는, 그러면 이제 사회주의적 이념이 등장하고 완전히 이제 바뀌는, 그 이전의 시대와 완전히 단절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서 사회라는 개념이 생기는데, 이 사회라는 개념을 만드는 사람이 사실 자유주의 이념가들입니다. 이게 이제 복지 개념이에요, 사실. 사회 보장 개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계급 대타협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기죠. 이제 그게 이제 푸코가 이야기하는 건데, 이 개념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대라는 거예요. 리퍼블리카니즘과 사회라는 것들이 공존하게 되는, 그죠? 이 사회의 연대성에 대한 관점이고, 리퍼블리카니즘은 혁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때려엎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나쁜 유전자가 있으면 엎어버려야 된다는 것이고, 사회라는 것은 그런 혁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지정책 같은 것을 계급 타협을 이루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생각이에요. 이 두 가지가 근대를 이루는 정치적인 토대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에서 랑체가 볼 때 사회라고 불리는 것들이 굉장히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 그러면 이 국가라는 개념을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지금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까 자기개발 담론 이야기하셨는데 재구와 인구를 관리 통제하는 거, 실제로는 그거라는 거죠. 실제로는 그거라는 거예요. 사회라는 것은 없죠 그러니까. 근데 이걸 이제 사회라고 부른다. 그래서 재구와 인구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얼마나 잘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을 정치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대단히 성공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라는 거예요. 이게 정치라고 부르는 건데, 랑셰르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정치가 아니라 뭡니까? 치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치안. 그리고 사회는 그럼 왜 필요하냐 그러면 이 치안을 지탱하기 위한 감각적인 것이 나눔,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 관계는요 미학적이라는 거예요. 이 랑셰르의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건 미학적으로 연결되죠. 연결하는 개념은 미학적 개념이죠. 그죠? 공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감. 감정을 이렇게 통제해야 되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서 하는데 똑똑한 사람이 거기 리더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리더를 해요? 공감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잖아요. 아주 미학적인 사람이에요. 말도 잘하고 위로도 잘해주고 그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미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 미학은 뭐죠? 랑셰가 말할 때 미학적인 것과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랑셰가 말하는 미학적인 것이 아니라 랑셰가 말하는 미학적인 것은 그 미학이 나쁜 것이라고 규정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정치가 나쁜 것이라고 규정한 것이 정치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정치가 불가능한 것, 정치가 배제해버린 것이 치안을 위해서 배제해버린 것이 정치적인 것이고, 사회가 이 윤리적으로 잘못됐다. 이거는 감각적으로 이거는 나쁜 거라고 이야기해버린 것들이 뭐예요? 미학적인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랑셰가 가지고 있는 이론이라면 이론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다가 뭡니까? 사실 굉장히 긴밀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학이란, 근데 보통 데모스의 그 혁명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그런 정치에서 치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치안에서. 어디서 일어납니까? 바로 감각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랑셰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각에서 그 감각적인 차원, 다시 말하면 미학적 차원이 이 불거져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치안을 지탱시켰던 그 수많은 어떤 그 감각적인 것의 나눔, 기존의 감각적인 나눔이겠죠. 그 감각적인 나눔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뭡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0년대 노동자가 철학책을 읽고, 그죠? 또 이 농부가 시를 씁니다. 책을 내요. 지식인이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이 랑셰가 그런 말 하는데 노동자들이 사실 이제 우리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지금 와가지고는 랑셰르가 했던 19세기는 그 노동자들은 버러지예요. 버러지. 그냥 벌레들이죠. 벌레들. 근데 그 벌레들이 이렇게 갑자기 이제 자기들에게 예의를 표해달라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예의를 표해달라고. 그게 이제 그 핵심인데 좀 끝나가는 것 같은데 좀 시간을 잘못 봤네요. 10시도 10시.
10시까지 하고 30분. 제가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하도 좀 보여드릴게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걸 보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제 그 19세기에 나왔던 그 이야기, 이거 막스인데요. 말년에 이제 막스입니다. 굉장히 착해졌죠, 그죠? 이 막스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 있죠. 이 유령,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고 해놨고요. 그래서 커뮤니즘이라는 유령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것도 역시 랑시를 좀 한번 봅시다. 일반적으로 커뮤니즘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 이념, 그 내용, 그죠? 사유재산의 폐지, 그죠? 생산수단의 공유,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랑시는 이제 여기서 다른 말을 하겠죠. 랑시가 주목하는 지점을 읽을 거예요. 뭐 이야기에 대해서 랑시가 이야기한 건데, 제가 랑시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 지점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낡은 유럽, 오래된 유럽의 모든 권력들이, 그죠? 홀리 얼라이언스, 신성동맹, 그 당시에는 비인조약을 말하겠죠. 신성동맹, 이 스펙터를 축소해내기 위해서 신성동맹을 결성했다. 이게 중요한 거, 뒤에 보면 이게 뭐 좀 나오는데, 저는 이게 중요한 게 뭐죠? Old 유럽이에요. 오래된 유럽, 낡은 유럽의 모든 권력. 그죠? 이 차원을 봅시다. 뭡니까? 막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공산주의 선언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공산주의 이런 게 있었다고 막 설명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공산당 선언의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뭡니까? 낡은 유럽과 다른 새로운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뭐죠? 뭘로 나와요? 스펙트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스펙트가 바로 데모스 이미지예요. 데모스 이미지. 기존의 윤리적인 범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그러니까 랑시에게 미학과 윤리는 동의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린 윤리하고 미학은 동의해요. 왜냐하면 윤리가 미학적인 것, 예쁘고, 그죠? 추하고 이런 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걸그룹이 예쁘잖아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아마 제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그런 걸그룹들을 봤으면 무슨 저런 애들이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조선시대는 미적 기준이 다르죠. 그죠? 그런 것들이 사회가 바뀌면 바뀐다는 거예요. 그죠?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낡은 유럽과 대별되는 이념으로서 뭘 넣었습니까? 커뮤니즘을 넣었다는 거예요. 자, 랑시르 같은 이건 새로운 감각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감각이 출현하게 돼. 이게 진짜 생뚱맞은 감각이에요. 지금 생각. 지금 우리가 원래 너무나 낡은 감각. 이게 원래 낡아 보이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새로운 감각이었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거. 그죠? 이거 보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기에 누가 있는 노동자 군대잖아요. 저기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귀족의 깃발 이런 거 휘날리고 있는데 저 자리에 노동자 군대가 가서 저런 깃발을 세웁니다. 뭐 저런 거랑 등.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 역사적 공산주의라는 걸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회주의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공산주의 이념이랑 이 중요하다기보다 그 공산주의가 만들어냈던 그 감각적 차원이 새로운 감각적 나눔으로 포괄되면서 그게 뭐가 됩니까? 앞에서 봤던 이런 식의 영적인 어떤 모습으로 계속 이제 반복 재생산되게 돼요. 앞에서 봤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이건 그냥 낡은 것이 됩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공산주의는 쓸데없다. 그죠? 쓸데없는 공산주의, 쓸모없는 공산주의, 이런 걸 집어던져라 이렇게 이제. 이것도 패러디예요. 원래 68년도 패러디인데, 이거는 역시 이제 그 당시 공산당에 대한 비판이었죠. 그리고 또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보시면 이게 뭐야, 마오쩌둥이나 하지만 밑에 잘 보세요. 그죠? 행복하지 않은 모든 사람 죽여버리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다. 이렇게 비꼬는 내용입니다. 이건 보세요. 나는 체게바라 셔츠를 30달러에 샀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커뮤니스트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이건 이제 앞에서 말한 엔라이트드 시닉스들의 특징이죠. 심지어 이제 오바마를 이렇게 공산주의 부릅니다. 사실 우리도 종북 있잖아요. 여기 뭐가 있었을까요? 처부시자, 공산당, 그죠? 여기 시골에 가면, 지금도 시골에 가면 한 번 있어요. 열공방책 담배. 추억이 돋죠, 추억이. 보세요. 멸공방책 소득증대. 저는 이걸 눈치가 빠르신 분은 멸공방책하고 소득증대가 무슨 관계인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면 저 당시 전후의 반공주의 노선의 핵심 태제입니다. 저게 서독이 동독을 이기기 위해서, 그죠? 또는 한국도 이 태제가 들어와요. 그래서 박정희 태제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서독의 태제고, 그 당시 자유주의면 미국이 공산주의와 대립하면서 만드는 태제가 열공방척 소득증대예요. 생산력을 통해서. 근데 재밌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 만들어보면 스탈린주의잖아요. 스탈린이 뭡니까? 생산력이 발전하면 자본주의가 극복되고 공산주의가 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뭡니까? 자본주의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소득증대라면 북한을 이길 수 있어. 소득증대라면 동독을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잘 보세요. 지금까지 쭉 보세요. 자, 공산주의를 비판했습니다. 근데 왜 공산주의를 비판할까요? 오바마를 왜 공산당이라고 부를까요? 자, 이런 것들. 왜 돌아다니냐면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또 이제 대중들은 이제 발랄하게 얘기를 막 하는데 리눅스 해놓고 왜 저기다가 낙과 망치를 그려놨을까? 그죠? 딴 걸 넣어도 되잖아. 여기다 뭐지, 딴 거를, 그죠? 깍대기를 그려놓을 수도 있고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왜 했을까? 마이크로소프트를 달러라고 표시해놓고 여기다 낙과 망치를 해놨어요. 이게 누구인지 예스 컴넷. 어디 저기 무슨 그 웨이팅 사이트인데, 그죠? 이 공산주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게 아마 이 감이 안 오신 분이 있을 텐데 이거는 예스 컴넷 동지 그래 한 배숙경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스 항상 예스예요. 항상 예스 이런 느낌을 주죠. 또 여기도 보세요. 이런 거 이게 이제 대중들이 장난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젊은 사람들이 이건 더 웃깁니다. 이건 더 이제 아주 외설적이에요. 지적이 받으면 굉장히 좋아하는 지적이 본다면 굉장히 있겠죠. 이거는. 왜냐하면 다운로딩 할 때마다 커뮤니즘에게 그러니까 mp3를 공짜로 다운로딩 할 때마다 공산주의를 다운로딩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 막 나오죠. 이거는 이제 진짜 이 사람이 밑에 누워있는 여자가 모델인데요. 루마니아 모델인데 루마니아 사실 엑스 커뮤니스트 컨트리입니다. 그죠? 이미 공산주의에서 졸업한 나라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공산주의자가 주장해요. 이 모델이. 그래서 이제 자기가 공산주의 코스프레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옥토버 로스라고 해가지고 붉은 10월 여기까지 이렇게 찍어서 붙여놨습니다. 이거는 더 웃기는 건데요. 미국에서 나온 이제 만화입니다. 만화책인데 붉은 슈퍼맨이라는 거예요. 레드 슈퍼맨인데 슈퍼맨이 미국에 안 떨어지고 소련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세계사가 바뀌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되게 웃기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S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낙과 망치가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이게. 자,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뭐죠? 이 체제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야기를 불러올 때 뭘 가지고 불러와요? 공산주의를 가지고 불러오는 거예요. 이 세상과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공산주의를 가져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 공산주의 역사적으로 소멸했으니까 이제 끝났어. 후쿠야마처럼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뭡니까? 법칙론. 그죠? 정치가 이야기하는 그 치안적 법칙 또는 그 사회가 이야기하는 어떤 그러한 공동체의 윤리를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은 그죠? 항상 금지된 상상을 동원해서 뭡니까?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의견을 표현하죠. 이게 이제 그 양철 입장에서 보면 되게 재밌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새로운 공산주의라는 것은 언제나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공산주의 예를 들어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게 이런 거죠. 바디오 같은 분도 이제 아까 했던 현상이고, 지적이 최근에 와서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고, 지적은 제가 볼 때 이런 걸 다 종합한 것 같아요. 두 분 만나가지고 지금 뭔가 아이디어 커뮤니즘을 하고 있는데, 일단 랑시에르는 이런 아이디어 커뮤니즘에서 커뮤니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를 대립시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아주 옛날 방식의 그런 걸 말합니다. 역사적 발전 법칙으로 커뮤니즘이 온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저희 바디오나 지적 같은 사람이 그런 식의 공산주의 주장은 아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그거고 기본적인 자본주의에 대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 결국 이제
이 자본주의가 이거는 뭐 레거리 정치경제학적인 공산주의 또는 바디고말 철학적 공산주의는 여러 가지 공산주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결국은 뭡니까? 금지된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이 체제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자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바로 정치의 문제와 관련있다는 것에서 란체르도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앞에서 말하는 미학과 윤리가 하나의 금지고 감각적인 것을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그 체제로서 미학과 윤리가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미메시스와 아이스테시스라는 두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의 중간점들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정치인 것의 출현을 만들어내는데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거는 이제 결국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한 윤리적인 것을 완성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데모스의 시초였던 그것을 얻어내야 됩니다. 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데모스가 출현하면 앞에서 말한 스펙터죠. 그죠? 스펙터가 출현하게 되면 그 스펙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규정해야 돼요. 그죠? 자, 그것이 이제 감각적인 것의 나눔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그 감각적인 것을 나눠가지고 그 속에서 미개가 재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랑시에르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미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의 성과를 다 가져가는 집단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집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회가 재구성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정치적인 그래서 출현이라는 것은 그 사회 구성 속에서 내재될 수밖에 없다고 해야 되는 것이고 자 그게 이제 랑시에르가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게 이제 랑시에르 아파트죠. 랑시에르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미학을 감각적인 것의 문제로 봤다는 점에서 루카치하고는 다른데 루카치는 이제 미학적인 것을 윤리적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건강한 예술 병든 예술 앞에 제가 이제 그 노동자 그 이문열 같은 소설을 쓰는 노동자를 했는데 그런 식의 어떤 관점들이 전혀 뭡니까 정치적이지 않은 관점이라고 당시에는 보죠. 그래서 루카치가 도달했던 어떤 그런 궁지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걸 준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새로운 감각적인 것을 만드는 문제. 이제 근데 그러면서 이제 랑시에르가 최근에 이제 아이테시스에 보면 이런 글을 해놨어요. 영화예요. 이게 이제 그 초기 사회주의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초기 영화죠. 사회주의 영화의 포스터. 그러니까 사회주의 리얼리즘 등장하기 전에 포스터예요. 굉장히 이제 그 당시에 보면 굉장히 아방가르드한 모습. 여기 보시면은 신체가 이렇게 막 나눠져 있죠. 신체가 나눠져 있고 이렇게 막 이렇게 원이나 이런 식의 공간이 재분해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이제 랑시에르는 감각적인 것이 재분배되고 있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베르토프가 만든 영화 중에 앞에 보시면 카메라의 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영화 유튜브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베르토프의 카메라의 눈인데요. 지금 저 시간을 못 보여드리는데 그게 보면 처음에 그게 뭐냐 그러면 정말 지루한 영화입니다. 기대하지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맨 뒤를 보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그냥 지루한 영화에 그냥 모스크바의 하루를 그냥 담았어요. 다니면서 그냥 찍은 거죠. 우리 치면은 그냥 폰카 가지고 다니면서 찍은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맨 마지막에 되면 희한한 장면이 나옵니다. 갑자기 카메라가 영화 속에 등장하면서 카메라를 관객들이 보는 장면이 막 나와요. 카메라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카메라가 막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베르토프가 만든 그 이론이 이제 카메라의 눈이라는 이론이 있고요. 그게 나중에 보면 이제 히치콕의 영화에 사용되죠. 그게 이제 객관의 눈이라고 그래가지고 카메라의 눈이 객관의 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영화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히치콕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밧줄인가 그걸 보시면 카메라가 이렇게 주인공 그 등장인물 따라가죠, 그죠? 따라가다 갑자기 주인공은 그 건물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카메라만 이렇게 따로 떨어져 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 창문을 이렇게 비추는 게 나와요. 그런 게 베르토프가 이제 만든 그 이론에서 만든 이야기인데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화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 카메라가 주인공을 손발이 이렇게 나눠져서 분할돼서 막 나옵니다. 그래서 랑시에르가 볼 때는 새로운 감각적인 것의 나눔이라는 것은 이런 분할의 과정이라는 거죠. 기존에 분리될 수 없었던 걸 분리시키고, 그죠? 또는 기존에 접합이 안 되는 걸 접합시키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새로운 미학이 출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뒤섞이는 미학의 차원이라는 것이 출몰하면 그것은 뭐죠? 정치적 차원과
연결되면 이게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다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커뮤니즘을 이렇게 이제 그려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굉장히 근엄한 커뮤니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또는 옛날에 어떤 전통 박수주의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하는 장난식으로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좀 10대들이나 20대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들의 어떤 그러한 불량함들 또는 기성 세대와는 좀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태도들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감각적인 것의 나눔을 잘 설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감각적인 것의 나눔은 처음에는 그 윤리적 체계 내에서 인정받지 아니하는 것들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셰익스피어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햄릿이 시작되는 첫 장면이 바로 어디서 시작되면 햄릿이 유령을 만나는 장면이 시작돼요. 아버지 유령. 그게 아버지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되게 이상한 대사가 하나 나와요. 이상한 대사가 호레이시오가 있는데 호레이시오가 친구입니다. 햄릿의 친구인 호레이시오에게 햄릿이 그렇게 말을 해요. 호레이시오, 네가 학자이니 너 유령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봐. 영어로 하면 호레이시오, you are scholar, speak to it 라고 합니다. 말을 해라. 이게 뭘까요? 학자인데 왜 말을 할까요? 이게 이제 그거라는 거예요. 학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것에 대해서는 원하는 것들 스펙트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내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학자죠. 그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감각적인 것의 나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랑체가 볼 때 이야기인데 자 그래서 랑체에게 청취는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이겁니다. 과학적인 생산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막스주의적 정식을 부정하면서 그럼 뭐냐? 바로 피지배계급이 지배계급의 사유와 인식을 실천할 때 이런 정치적인 것이 출몰한다는 겁니다. 치안은 이런 것이 출몰하지 못하도록 몫을 정해주는 것들이에요. 노동자는 노동자다워야 되고 농부는 농사나 지을 것이지. 그죠? 학생은 공부나 할 것이지. 뭘 나와서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치안이죠. 치안의 논리예요. 국민은 투표를 하고 나면 투표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치안의 논리인데 그 치안의 논리를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 치안이 이야기할 때 그 치안의 명분은 뭐예요? 항상 치안의 명분은 뭐죠? 인민이고 민주주의고 공리고 그렇잖아요. 그걸 가져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유와 인식의 실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어떤 사유나 어떤 인식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져와서 그것을 배워서 하는 행위 자체가 당시에는 정치예요. 자, 이상입니다.